눈발이 가로등 불빛을 삼키는 밤이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막사 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였다. 나는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멈췄다. 손 안에 쥔 쪽지 한 장이 땀에 젖어 번지고 있었다. 그 쪽지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감시원에게 건네진 밀고. 쪽지에 나는 양수진, 28살,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다. 6년을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버텼는데 믿었던 동료가 나를 팔았고 그 순간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은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눈을 뜬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제대로 잠들지 못한 밤이 그 겨울 들어서만 벌써 12번째였기 때문이다. 막사 안에 냉기는 담요를 2장 덮어도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위아래 침대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거친 숨소리와 기침 소리가 새벽 내내 이어졌다.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북쪽으로 2시간 반을 달린 이 벌목장에서 나는 6년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다. 시베리아의 11월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상상하는 추위와 차원이 달랐다. 영하 35도가 평균인 이곳에서 우리는 낮 동안 12시간씩 벌목 작업을 했고 돌아오면 저녁 8시 교양 학습이 있었으며 자정이 가까워서야 침상에 누울 수 있었다. 몸이 버텨주는 것이 신기할 지경이었지만 버텨내지 못하면 더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쓰러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쓰러진 사람은 평양으로 즉각 송환된다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막사 안을 돌고 있었고 그 이야기의 진위를 굳이 확인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나 량수진은 22살에 이 벌목장에 왔다. 청진에서 외화벌이 기관의 선발을 거쳐 파견된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3년만 일하면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믿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그때의 나는 러시아에서 번 돈으로 어머니의 무릎 치료비를 마련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15살 때 탄광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 일을 하면서 나와 남동생을 키우셨는데 몇 년 전부터 무릎 관절이 나빠져서 장마당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지셨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아무도 돌아가지 못했다. 계약이 연장된다는 통보가 왔고 번 돈의 대부분은 기관에서 가져갔으며 손에 쥐어지는 금액은 처음 약속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항의하려 했던 동료 한 명은 그 이후로 막사에서 보이지 않았고 그의 자리에 새로운 여자가 왔다. 그것이 이곳의 법칙이었다. 입을 다물고 일하는 것,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우리 막사에는 모두 18명이 있었다. 함경북도 출신이 12명이었고 양강도와 자강도 출신이 각각 3명씩이었다. 나이는 21살부터 42살까지 다양했지만 이 벌목장에 온 지 가장 오래된 사람은 나였다. 6년이라는 시간은 이곳에서 생존의 역사였고 동시에 지워지지 않는 굴욕의 기록이었다. 처음 2년은 체제에 순응하며 살았고 그 이후 2년은 무감각하게 살았으며 마지막 2년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았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잠들기 전 눈을 감으면 두만강이 보였다. 검은 강물 위로 얼음 조각이 떠내려가는 장면이 이유도 없이 자꾸만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날 새벽 나는 작업복을 입으면서 같은 막사의 오영숙을 힐끗 바라봤다. 34살의 오영숙은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이 벌목장에 온 지 3년이 된 여자였다. 잘 웃지 않았고 말수가 적었지만 내가 발목을 삐었을 때 아무 말 없이 자기 붕대를 풀어서 감아준 사람이 오영숙이었다. 우리는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 믿음이 나중에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는 그때만 해도 알지 못했다. 작업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아직 11월 초였지만 시베리아의 눈은 예고 없이 왔고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사흘이고 나흘이고 멈추지 않았다. 발밑에서 눈이 눌리는 소리가 들렸고 코로 들이쉬는 공기는 폐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차가웠다. 앞서 걷는 동료의 어깨에 흰 눈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 겨울이 내 마지막 시베리아 겨울이 되어야 한다고 아직은 확신이라고 부를 수 없는 무언가를 가슴 안에서 느꼈다. 그 느낌이 결심이 되기까지는 고작 열흘이 남아 있었다. 결심이 생긴 것은 5년 전 이야기를 다시 들어서가 아니었다. 어떤 사람은 결심이 거대한 계기에서 온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것, 이미 수백 번 보아온 것을 어느 날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에 온다. 나에게는 그것이 박명순의 손이었다. 박명순은 우리 막사에서 가장 어린 23살의 여자였다. 양강도 해산 출신으로 이곳에 온 지 8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눈이 크고 목소리가 낭낭했던 아이가 불과 8달 만에 눈빛이 완전히 꺼진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날 오후 목재 분류 작업 중에 나는 박명순의 손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봤다. 검지와 중지 손가락 두 마디가 잘려 있었다. 작업 중 사고로 잃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미 3달 전 일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날에야 알았다. 박명수는 그 사실을 막사 안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항상 손을 작업 장갑 안에 숨겼고 통증이 있을 텐데도 내색을 하지 않았다. 아마 말했다가 약한 사람으로 분류되어 더 나쁜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을 것이다. 어린 여자가 타국의 벌목장에서 손가락을 잃고도 그 사실을 혼자 삭히며 살았다는 것이 갑자기 참을 수 없이 무거워졌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곳에서 우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우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잃었다. 그날 저녁 교양 학습이 끝난 후 나는 목재 창고 뒤편에서 홀로 서 있었다. 바람이 창고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멀리서 작업 트럭이 눈 위를 달리는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번졌다. 숨을 들이쉬면 젖은 나무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여기서 몇 년을 더 버텨야 하는가? 6년을 버텼는데 다음 6년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신가? 남동생은 어디 있는가? 그 질문들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했던 질문들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 했다. 더 이상 질문을 질문으로 덮으면서 또 하루를 견디는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무언가가 박명순의 잘린 손가락을 본 순간부터 내 안에서 굳어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나흘 뒤 오영숙이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창고 뒤편이었고 점심시간 10분을 쪼개서였다. 오영숙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이 벌목장을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몇 달 전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혼자 결정할 수 없어서 나에게 먼저 꺼냈다고 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영숙도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두만강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몽골의 평원이 나왔다. 끝없이 펼쳐진 갈색 풀밭 위로 바람이 지나가는 꿈이었는데 눈을 뜨고 나서도 그 바람 소리가 귀에 남아 있었다. 이틀 뒤 나는 오영숙에게 말했다 한다고 가겠다고. 목소리가 떨렸는지 떨리지 않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 말을 뱉고 난 뒤 가슴속이 텅 비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가 단단히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은 기억한다. 그것이 결심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결심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채워진 것 안에 공포도 함께 들어온다는 사실을 나는 조금 뒤에야 깨달았다. 브로커를 처음 만난 것은 11월 하순의 목요일이었다. 그가 벌목장 외곽 창고지대에 나타난 것은 목재 납품 트럭의 러시아인 운전기사를 통해서였는데 운전기사는 몇 달에 한 번씩 이 창고에 들렀고 그때마다 담배와 밀반입 물건을 오영숙의 중개인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다. 오영숙이 그 운전기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연결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나는 묻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경로를 따지는 것보다 경로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브로커의 이름은 알 수 없었다. 스스로를 최 씨라고 불렀는데 조선족 억양이 있었고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키가 작고 몸이 다부진 남자였으며 왼쪽 눈썹 끝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말할 때는 항상 목소리를 낮췄다.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도 속삭이듯 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것이 이 일을 오래 한 사람의 방식이라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가 제시한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벌목장을 나가는 것은 그가 책임진다. 납품 트럭에 실어 하바롭스크까지 이동하고 거기서 중국 국경 방향 차편을 연결한다. 러시아에서 중국 국경까지의 경로는 약 일주일, 중국에서 몽골까지, 다시 열흘 내외 몽골을 거쳐 태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3주에서 한 달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전체 비용은 1인당 미화 2,500달러였다. 우리 일행이 5명이면 총 12,500달러가 필요했다. 숫자를 들었을 때 나는 잠시 숨이 막혔다. 2,500달러는 이 벌목장에서 6년을 일하면서 기관에 빼앗기지 않고 내가 숨겨둔 돈의 거의 전부였다. 러시아 루블로 조금, 중국 위안화로 조금, 달러로 조금씩 모아서 매트리스 솔기 안에 숨겨두었던 돈이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 겨울마다 무릎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잔업을 했고 동료들이 수면제를 사 먹을 때도 나는 아껴왔다. 그것을 모두 내야 한다는 것이 현실로 느껴지자 손이 저렸다. 오영숙도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있었다. 박명수는 절반도 없었다. 나머지 두 사람, 27살의 리에랑과 36살의 한복수는 각각 사정이 달랐다. 리에라는 어머니가 중국의 지인을 통해 조금 전달해준 돈이 있었고 한복수는 러시아인 현장 감독에게 몇 년간 심부름을 해주고 받은 사례금이 있었다. 정확히 계산하면 모두 합쳐도 1만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2,500달러가 부족했다.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서 알려주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였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가족에게도, 가장 믿는 동료에게도 말이 퍼지는 순간 계획은 없는 것이 된다고 그는 흉터 위로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창고를 나오면서 나는 찬 공기를 깊이 마셨다.
소나무 수액 냄새가 섞인 시베리아의 공기가 폐 깊이 들어왔다. 그것을 내뱉는 동안 나는 이미 결정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부족한 돈은 내가 어떻게든 채우기로 했다. 어떻게 채울지는 아직 몰랐지만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 앞에서 방법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나는 그때 그렇게 믿었다. 그 쪽지를 발견한 것은 출발 전날 밤이었다. 막사복도의 게시판에 붙은 당직 교대 일정표 아래 누군가 반으로 접은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한글과 러시아 글자가 섞인. 그 쪽지는 표면상 세탁 번호를 적은 것처럼 보였지만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두 글자가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수진 내 이름이었다. 쪽지는 감시원 사무실 방향 화살표와 함께 내 이름 아래 내일이라는 단어가 더해져 있었다. 러시아어로 내일을 뜻하는 단어와 함께 한글로 넘긴다는 의미의 동사가 붙어 있었다. 처음에는 잘못 읽었다고 생각했다. 다시 읽었다 같은 내용이었다. 누군가 우리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감시원에게 넘기기로 했다. 그 실행이 바로 내일이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나는 감시원 사무실로 불려가게 되고 그 이후의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쪽지를 쥔 손이 떨렸다. 손만이 아니었다. 무릎도 떨리고 있었고 귓속에서 심장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렸다. 나는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 막사로 돌아갔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걸어야 했다. 막사 안에는 이미 취침 준비를 하는 동료들이 있었다. 웃는 사람도 있었고 피곤에 지쳐 말없이 눕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봤다. 누가 이 쪽지를 만들었는가? 누가 내 이름을 감시원에게 넘기려 하는가? 오영숙은 자기 침상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을 들었는데 그 눈빛에서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다. 박명수는 이미 누워 있었고 천장을 향한 눈이 열려 있었다. 리에라는 화장실 방향으로 막 사라지는 중이었고 한복수는 내 침상 반대편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었다. 나는 그 평범한 장면들을 보면서 이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았다. 계획을 아는 사람은 5명 뿐이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자정이 넘어 막사가 조용해진 뒤 나는 오영숙의 침상으로 가서 어깨를 흔들었다. 오영숙은 즉시 눈을 떴다. 잠들지 않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나는 쪽지를 그녀에게 보여줬다. 오영숙의 얼굴에서 뜨개질을 하던 평온함이 즉시 사라졌다. 그녀도 몰랐던 것이다.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이었다. 어느 쪽인지 지금의 나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결론은 하나였다. 계획을 오늘 밤으로 앞당기거나 포기하거나 브로커 최 씨에게 연락할 방법은 비상 연락용 쪽지를 지정된 나무 아래 숨겨두는 것이었다. 오영숙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지금 가면 새벽 2시 안에 전달된다고. 그가 받으면 새벽 4시에 트럭이 온다고. 나는 오영숙을 봤다. 이 계획이 새벽에 실행된다는 것을 처음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물어볼 시간이 없었다. 지금은 움직이는 것이 먼저였다. 우리는 박명순, 리에란, 한복순을 조용히 깨웠다. 5사람의 눈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봤다. 밀고자가 우리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따질 시간은 없었다. 지금 이 순간 5사람은 같이 가거나 같이 잡히거나 둘 중 하나였다. 나는 먼저 일어섰다. 그것이 리더가 하는 일이었다. 새벽 1시 50분이었다. 나는 막사 뒤 소나무 아래 비상 연락 쪽지를 숨겨두고 돌아왔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이미 쌓인 눈 위를 밟으며 걸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바람이었다. 발자국은 남았다. 다만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으므로 1시간쯤 지나면 덮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맞기를 바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막사로 돌아와 5명이 모였을 때 한복순이 조용히 물었다. 정말 가는 것이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각자 미리 챙겨두었던 짐을 꺼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돈, 그리고 신분증과 각자의 소지품뿐이었다. 박명수는 챙길 것이 없다며 빈손으로 일어섰다. 손가락 2마디가 없는 손을 장갑으로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내 여벌 양말을 꺼내 박명순의 짐에 밀어 넣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새벽 3시 30분 트럭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납품 트럭이 들어올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들어왔다. 최 씨가 연락을 받았다는 뜻이었다. 트럭은 창고지대 뒤편에 멈췄고 헤드라이트를 2번 껐다 켰다 신호였다. 오영숙이 먼저 움직였다. 우리는 1분 간격으로 막사를 나왔다. 한 번에 5명이 움직이면 감시 카메라에 잡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나왔다. 막사 문을 닫는 순간 나는 안쪽을 한 번 더 봤다. 15개의 침상, 잠든 사람들의 숨소리, 싸구려 비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공기. 6년의 시간이 담긴 공간이었다. 그것이 내 시간이었는데 좋은 기억은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돌아보는 순간 묘하게 무언가가 걸렸다. 후회가 아니었다. 이별이었다. 나는 문을 닫고 눈 위로 발을 내디뎠다. 트럭 짐칸은 목재를 운반하던 공간이었다. 나무진이 뱀 바닥에 짚을 깔아둔 것이 전부였고 타르프로 덮여 있었다. 온도는 막사 안보다 훨씬 낮았다. 5명이 짐칸 안쪽으로 몸을 밀어넣자 공간이 빠듯했다. 리에란이 발을 들이밀면서 박명순의 어깨를 눌렀고 박명순이 소리 없이 이를 악물었다. 나는 2 사람 사이에 끼어앉아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겼다. 트럭이 출발했다. 바퀴가 눈 위를 구르는 소리와 함께 짐칸이 흔들렸다. 타르프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고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다. 한복순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는데 추위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다. 나도 떨렸다. 다만 나는 그 떨림이 멈추지 않기를 바랐다. 몸이 살아서 떠는 것이었으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었으니까. 정문을 통과할 때였다. 트럭이 속도를 줄였다. 러시아인 경비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운전기사와 무언가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렸다. 러시아어였지만 의미는 알 수 없었다. 5명은 숨을 멈췄다. 박명순의 손이 내 팔을 붙잡았다. 꽉 소리가 날 것처럼 세게.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15초가 지났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문이 뒤로 멀어지는 것이 타르프 틈새로 보였다. 경비탑의 불빛이 멀어졌다. 눈은 계속 내렸다. 나는 그때서야 숨을 내쉬었다. 옆에서 오영숙이 눈을 감고 입술을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기도인지 그냥 입술을 깨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트럭은 하바롭스크를 향해 달렸다. 뒤에 남겨진 것들이, 앞에 놓인 것들이 5명의 침묵 속에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하바롭스크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 40분이었다. 트럭은 도시 외곽의 폐창고 지대에 멈췄다. 최 씨가 짐칸 문을 열었고 우리는 하나씩 기어 나왔다. 4시간 가까이 웅크리고 있었던 몸이 펴지지 않았다. 리에라는 발이 감각이 없다고 했고 한복수는 창고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다. 영하 30도의 새벽 공기가 온몸을 덮쳤다. 벌목장의 추위도 충분히 혹독했지만 도시의 추위는 바람이 더해져 살갗을 베는 것 같았다.
최 씨는 말없이 창고 안으로 안내했다. 창고 안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그가 켠 손전등 하나만이 공간을 밝혔다. 바닥에 골판지가 깔려 있었고 구석에 물 페트병과 빵 봉지가 놓여 있었다.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최 씨는 여기서 낮 동안 숨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날이 밝으면 이동이 어렵다고, 내일 밤 차편이 준비된다고 했다. 오늘 하루는 움직이지 말 것, 화장실은 창고 뒤편 공터를 쓸 것, 소리를 내지 말 것. 그는 그 말을 마치고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5명이 골판지 위에 앉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빵 봉지를 열어 하나씩 나눠 먹었다. 딱딱하게 굳은 러시아식 흑빵이었는데 씹을 때 턱이 아플 정도였지만 아무도 내색하지 않았다. 박명수는 빵을 받아들고도 한동안 먹지 않다가 천천히 한 조각을 베어 물었다. 그 모습이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낮이 되었다. 창고 벽 틈새로 빛이 들어왔다. 하바롭스크의 낮은 벌목장보다 훨씬 소란스러웠다. 차 소리, 사람 소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 어딘가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왔다.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바깥 세상이 얼마나 많은 소리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새삼 느꼈다. 벌목장에서는 허락된 소리만 들렸기 때문이었다. 오후 2시쯤이었다. 오영숙이 내 곁으로 다가와 나지막하게 물었다. 밀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느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영숙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계획을 아는 사람은 5명뿐이었고 그 쪽지를 만든 사람도 그 5 중 하나였다. 지금 이 창고 안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였다. 그것을 알면서도 함께 앉아 빵을 나눠 먹는 이 상황이 기묘하고 위태로웠다. 저녁이 되어도 최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8시가 지나고 9시가 지났다. 리에란이 불안하다고 했다. 한복수는 혹시 우리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냐고 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브로커가 잠적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돈만 받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아직 전액을 내지 않았지만 성금은 이미 건넨 상태였다. 밤 10시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바깥을 살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골목은 어두웠고 인기척이 없었다. 최 씨의 흔적도 없었다. 나는 문을 닫고 돌아섰다. 4명의 얼굴이 손전등 빛 아래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기다린다고 했다. 자정까지는 기다린다고. 그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끼리 방법을 찾겠다고. 자정 5분 전에 창고 문이 열렸다. 최 씨였다. 그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차가 왔다고만 했다. 우리는 짐을 들고 일어섰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미 살아남는 방법은 따지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니까. 차는 낡은 러시아산 봉고차였다. 뒷좌석에 우리 5이 들어가면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좁았고 운전석에는 최 씨 외에 처음 보는 러시아 남자가 타고 있었다. 나이는 50대쯤이었고 안전벨트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며 운전했다. 차 안에 담배 연기가 가득 찼고 리에란이 기침을 했다. 최 씨가 뒤를 돌아보며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러시아와 중국 국경에서 가까운 소도시였다.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었다. 최 씨는 지명을 말해주지 않았고 나도 굳이 묻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과 눈 쌓인 침엽수림이 끝없이 이어졌다.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 도로가 좁고 눈이 쌓여 있어서 최 씨의 러시아 운전기사도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고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쉼없이 들렸고
타이어가 눈을 누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반복됐다. 새벽 2시쯤이었을 때 검문소가 나타났다. 도로 위에 차단봉이 내려져 있었고 제복을 입은 러시아 경비가 손전등을 들고 다가왔다. 차가 멈췄다. 손전등 불빛이 차 내부로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순간 고개를 숙였다. 옆에 한복순도 고개를 숙였다. 운전기사와 경비가 러시아어로 몇 마디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다. 최 씨가 무언가를 건네는 소리가 들렸다. 종이 소리인지 지폐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10초, 20초 차단봉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차가 다시 움직였다. 경비의 손전등 불빛이 사이드 미러에 비쳤다가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허리를 폈다. 손이 땀에 젖어 있었다. 한복수는 눈을 꽉 감고 있다가 차가 검문소를 완전히 통과하고 나서야 눈을 떴다. 4시간을 달린 뒤 차는 작은 마을 외곽의 민가 앞에 섰다. 최 씨가 내리라고 했다. 민가는 오래된 러시아식 목조 건물이었고 창문에 불빛이 없었다. 뒷문으로 들어가니 지하처럼 낮은 방이 하나 있었고 이불과 담요가 쌓여 있었다. 냄새가 났다.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요리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여기서 하루를 더 기다려야 했다. 나는 담요를 하나 들어 박명순에게 건넸다. 박명순은 담요를 받아 어깨에 두르면서 나를 봤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 눈빛 안에 복잡한 것들이 있었다. 고마움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나는 정확히 읽지 못했다. 읽으려 하다가 그만뒀다. 지금은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리에란이 내 곁에 앉으며 낮게 말했다. 우리 정말 갈 수 있는 거냐고. 나는 잠시 그 질문을 생각했다. 확신이 있는가 없었다. 그러나 확신 없이 출발하는 것이 이 길의 본질이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면 영원히 벌목장을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리에란을 보며 말했다. 간다고 짧게 그것만 말했다. 밤새 눈이 왔다. 지붕 위로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목조 건물의 틈새를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만은 감았다. 내일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은 공포였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나는 어둠 속에서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 강을 건넌 것은 새벽 3시였다. 두만강의 지류였다. 본류보다 폭이 좁았고 겨울에는 얼음이 두껍게 얼지만 이 구간은 흐름이 있어서 중간 부분의 얼음이 불안정하다고 최 씨가 말했다. 건너기 전에 최 씨는 3가지를 말했다. 뛰지 말 것, 1m 간격을 유지할 것, 얼음 소리가 나면 즉시 옆으로 이동할 것, 그것이 전부였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강했다. 강 위로 눈보라가 수평으로 날렸고 맞은편 강둑이 뿌옇게 보였다. 폭은 대략 40m 남짓이었는데 그 40m가 지금 내가 살아온 세상과 살아갈 세상을 나누는 선이었다. 발을 얼음 위에 올려놓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을 통해 척추까지 타고 올라왔다. 얼음이 내 무게를 받아들이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최 씨가 먼저 건넜다. 그 뒤를 오영숙이, 리에란이 따랐다. 나는 박명순과 한복순 앞에 서서 같이 걸었다. 박명순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몸이 흔들렸다. 얼음이 미끄러웠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 나는 뒤돌아 박명순의 팔을 잡아주었다. 잡지 않아도 된다는 표정이었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15걸음쯤 갔을 때였다. 맞은편 강둑에서 불빛이 보였다. 손전등이었다. 중국 쪽 순찰이었다.
불빛이 강 위를 쓸기 시작했다. 최 씨가 이미 강둑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가 몸을 낮추는 것이 보였다. 나는 즉시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다. 박명순도 엎드렸고 한복순도 따라 엎드렸다. 얼음이 뺨에 닿는 순간 피부가 타는 것 같았다. 영하의 얼음 표면에 살같이 직접 닿으면 달라붙을 수도 있었다. 나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를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지나쳤다 멈추지 않았다. 규칙적으로 좌우를 쓸면서 이동했다. 15초, 20초 불빛이 강 위를 벗어났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강 중간 지점에서 얼음에서 소리가 났다. 낮고 길게 쩍 하는 소리였다. 한복순이 작게 비명을 삼켰다. 나는 즉시 옆으로 2걸음 이동했다. 최 씨가 가르쳐준 대로였다. 얼음 소리는 다시 나지 않았다. 다만 그 소리 하나가 온몸의 땀샘을 한꺼번에 열었다. 영하의 날씨에 등에 땀이 흘렀다. 맞은편 강둑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나는 지금 내가 중국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북한 땅은 이미 저 뒤에, 러시아 땅도 저 뒤에 있었다. 발밑에 흙이 단단하고 차가웠다. 눈이 덮여 있었다. 강둑의 풀들이 얼어붙어 발목에 스쳤다. 5명이 모두 올라왔다. 최 씨가 계속 이동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강 위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등 뒤에서 멀어졌다. 연길에 도착한 것은 강을 건넌 지 이틀 뒤였다. 중간에 머문 농가 2곳은 설명할 것도 많지 않았다. 어두운 방, 낮은 목소리, 낯선 냄새, 음식은 항상 식어 있었다. 이동할 때마다 최 씨의 연락망을 따라 차가 바뀌었고 운전하는 사람도 바뀌었다. 얼굴은 기억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오영숙이 말했다. 나중에 기억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차피 피로와 공포가 뒤섞여 기억력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 연길의 은신처는 조선족 노부부가 사는 작은 아파트였다. 방 2개짜리였는데 우리 5이 한 방에 묵었다. 노부부는 우리를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이런 일을 한 것이 분명했다. 밥을 차려주었고 더 묻지 않았으며 세면 시간은 각자 알아서 하라고 했다. 따뜻한 물이 나왔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었다. 수건에 묻어나는 때가 검었다. 연길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그 사흘이 이 여정에서 가장 불안한 시간이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움직일 때는 다음 발걸음에 집중하면 됐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쌓였다. 어머니 생각이 났다. 남동생 생각이 났다. 내가 사라진 것을 벌목장에서 어떻게 처리했을지가 생각났고 북한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가 생각났다. 외화벌이 기관에서 나의 탈출을 보고했다면 청진에 있는 어머니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었다. 그 생각에 한번 발이 묶이면 헤어나오기 어려웠다. 나는 그 생각이 올 때마다 일어나서 방 안을 걸었다. 좁은 방이었으므로 서너 걸음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몸을 움직이면 생각의 방향이 조금 달라졌다. 리에라는 그때 자꾸 울었는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나는 그것을 모른 척 해줬다. 그것이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배려였다. 사흘째 저녁 최 씨가 왔다. 다음 이동 경로를 말해주었다. 연길에서 내몽골 방향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몽골 국경을 넘는 것이었다. 고비 사막 일대를 통과하는 루트였는데 겨울에는 모래 폭풍 대신 눈보라가 치고 기온이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시베리아 벌목장보다 더 혹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박명순이 조용히 물었다. 몽골을 넘으면 정말 한국에 가는 것이냐고. 최 씨는 잠시 박명순을 보다가 그렇다고 했다. 태국을 거쳐서 가는 방법이라고. 시간이 걸리지만 안전한 루트라고 했다. 박명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린 손가락이 있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 모습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밤이 깊었다. 노부부의 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중국 뉴스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이 좁은 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동안에도 세상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기도 했고 이상하게 서럽기도 했다. 다음 날 새벽에 이동이 시작될 것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몸을 눕혔다. 오감이 모두 경계 상태였다. 텔레비전 소리, 난방 파이프의 열기, 옆에서 자는 사람들의 숨소리, 창밖에서 간간히 들리는 차 소리. 그 모든 것을 들으면서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방 안에 있는 5명이 모두 살아서 다음 이동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내가 가진 전부였다. 몽골 국경에 도착한 것은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다. 내몽골에서 몽골 국경으로 이어지는 이 루트를 이동하는데 닷새가 걸렸다. 닷새 동안 우리는 3번 차를 바꿨고 2번 도보로 이동했으며 한 번은 밤새 노출된 벌판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 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멈춰야 했다. 방풍 천막도 없이 5명이 서로의 몸에 기대어 웅크리고 있었던 그 밤은 시베리아 벌목장 6년을 통틀어 가장 추운 밤이었다. 국경지대에 도착했을 때 최 씨가 보여준 것은 철조망이었다. 높이는 내 키보다 낮았다. 2겹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중간에 간격이 있었다. 야간 순찰이 있지만 이 구간은 순찰 간격이 40분이라고 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40분 안에 2겹의 철조망을 넘고 500m를 이동하여 은신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최 씨가 철조망 절단 도구를 꺼냈다. 손으로 들기 무거운 것은 아니었지만 영하 40도의 날씨에 금속 도구를 쥔다는 것은 장갑을 낀 손에도 감각이 전해질 만큼 차가웠다. 그가 철조망 아랫부분을 절단하기 시작했다. 소리가 났다. 금속이 잘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벌판에서는 충분히 들렸다. 나는 그 소리가 멀리 퍼질까봐 귀를 세웠다. 철조망이 열렸다. 최 씨가 먼저 통과했다. 오영숙이 뒤따랐다. 리에란, 한복순 순서로 지나갔다. 박명순이 철조망을 넘는 순간 잘린 끝이 어깨를 긁었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만 났다. 나는 마지막으로 통과했다. 철조망 끝이 내 허리 부분을 스쳤다. 살을 베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잠깐 피부에 닿았다. 2번째 철조망까지 30m였다. 뛰지 않고 걸었다. 뛰면 소리가 났다. 눈 위를 걷는 소리도 이미 충분히 났지만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2번째 철조망도 최 씨가 절단했다. 5명이 통과했다.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차 소리였다. 순찰 차량이었다. 40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순찰이 오고 있었다. 일정이 바뀐 것인지 우리가 너무 느렸는지 아니면 무언가 감지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최 씨가 빠르게 손짓을 했다. 달려야 했다. 5명이 눈밭을 달리기 시작했다.
발이 눈에 빠졌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소리를 냈다. 헤드라이트가 우리가 달리는 방향을 비추기 시작했다. 불빛이 점점 커졌다. 나는 박명순의 손을 잡고 달렸다. 한복순이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오영숙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렸다. 은신 지점까지 300m가 남은 지점에서 나는 뒤를 봤다. 헤드라이트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우리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순찰 차량이 철조망 쪽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우리를 포착하고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불빛의 방향은 분명히 우리를 향했다. 최 씨가 낮게 외쳤다. 흩어지지 말고 따라오라고. 그가 앞서 달리기 시작했고 나머지 4명이 뒤를 따랐다. 발이 눈 속으로 빠질 때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갔다. 눈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곳은 발목까지, 어떤 곳은 무릎 가까이까지 빠졌다. 한복순이 다시 넘어졌다. 이번에는 일어나는 속도가 느렸다. 나는 뒤를 돌아 한복순의 팔을 잡아당겼다. 일어서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소리를 내면 안 됐다. 눈빛으로만 전달했다. 한복순이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무릎에서 무언가 삐끗하는 것이 느껴졌는지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헤드라이트가 더 가까워졌다. 불빛이 이제 우리의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눈밭 위로 5개의 그림자가 앞으로 길게 뻗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엔진 소리가 커졌다. 차량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러시아어도 중국어도 아닌 언어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몽골어였다. 최 씨가 왼쪽으로 꺾었다. 완만한 내리막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내리막에서는 발이 앞으로 쏠려 속도가 붙었다. 나는 박명순의 손을 놓지 않고 비탈을 내려갔다. 발이 엇갈렸다. 미끄러졌다. 그대로 눈 위를 2걸음 미끄러지다가 자세를 잡았다. 왼쪽 무릎이 얼음 바닥에 닿았고 통증이 올라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비탈 아래에 드문드문 자란 관목이 있었다. 최 씨가 그 관목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나머지 4명도 따라 몸을 낮췄다. 관목의 가지들이 얼굴을 긁었다.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얼음 알갱이들이 볼을 때렸다. 5명이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관목 안쪽에 숨었다. 차량 소리가 내리막 위쪽에서 멈췄다. 손전등 불빛이 비탈 아래로 훑기 시작했다. 빛이 관목 쪽으로 이동했다. 멈칫했다. 나는 숨을 참았다. 손이 관목 뿌리를 쥐고 있었고 뿌리에서 흙과 눈의 냄새가 올라왔다. 볼이 눈에 닿아 있었다. 차가웠다. 참아야 했다. 손전등이 우리를 지나쳤다.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다. 차량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멀어지는 것인지 가까워지는 것인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는데 20초쯤 지나자 확실히 멀어지고 있었다. 최 씨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보여줬다. 5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5분이 얼마나 긴지 그 관목 안에서 처음으로 알았다. 몸이 얼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움직임이 없으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리에란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박명순이 내 옆에서 숨을 천천히 내쉬고 있었다. 그 숨소리가 규칙적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최 씨가 일어섰다. 이동이었다. 5명이 하나씩 관목 밖으로 나왔다. 차량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벌판은 다시 어둠과 눈보라뿐이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최 씨가 들고 있는 작은 나침반에 의존했다. 은신 지점까지는 아직 200m가 남아 있었다. 한복순이 절뚝거리며 걸었다. 다들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 대신 리에란이 한복순의 옆에 붙어 어깨를 받쳐줬다. 그 모습이 눈보라 속에서 흔들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울란바토르의 불빛이 보이기까지 사흘이 더 걸렸다. 국경을 넘은 뒤 은신지점에서 하루를 쉬었다. 은신지점은 몽골인 유목민의 게르였다. 최 씨의 연락망 안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족이 셋이 살고 있었고 우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게르 안은 난로가 타고 있었다. 들어서는 순간 열기가 얼굴을 덮쳤다. 그 열기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눈물이 나왔다 울려는 것이 아니었다. 얼어있던 눈가가 갑자기 녹으면서 흘러내린 것이었다. 유목민 여자가 수태차를 끓여줬다. 짭조름하고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온몸으로 퍼졌다. 박명수는 그 차를 두 모금 마시다가 멈췄다. 눈이 빨개졌다. 울고 있었다.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다. 나는 박명순의 등에 손을 올렸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등에 손을 올리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울란바토르까지는 걷고 차를 타기를 반복했다. 몽골 초원의 눈은 시베리아나 내몽골과는 결이 달랐다. 더 곱고 더 가벼웠으며 바람의 수평으로 날렸다. 눈이 얼굴에 닿는 것이 아니라 파고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스카프로 얼굴 대부분을 감쌌는데도 눈과 코 주변의 살같이 트고 갈라졌다. 이동 중에 한복순의 발목 상태가 걱정됐다. 국경을 달릴 때 삔 것이 분명했는데 걸을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다. 최 씨에게 말하자 그는 울란바토르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은 계속 이동해야 한다고. 한복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멈추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멈추면 뒤처지고 뒤처지면 혼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흘째 오후 지평선 너머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노을인지 불빛인지 알 수 없었다. 최 씨가 울란바토르라고 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5명의 걸음이 조금 빨라졌다. 의식한 것이 아니었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다. 울란바토르 외곽에 들어서자 아스팔트 도로가 나왔다. 며칠 만에 밟는 포장도로였다. 발바닥에 닿는 단단한 감촉이 낯설고도 반가웠다. 가로등이 있었다. 차들이 달렸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나는 그 평범한 도시의 풍경을 보면서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실감하려 했다. 하지만 실감이 되지 않았다. 아직 몸이 벌판의 감각 안에 있었다. 최 씨가 우리를 안내한 곳은 한인 교회였다. 문을 두드리자 목사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나왔다. 그는 우리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더 넓게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무언가 따뜻한 냄새가 났다. 국 냄새였다. 한국식 국 냄새였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오영숙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는 오영숙이 왜 무릎을 꿇는지 이해했다. 다만 나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한인 교회에서 열흘을 머물렀다. 목사 부부는 우리에게 방 하나를 내줬다. 이불이 있었고 화장실이 안에 있었으며 아침 저녁으로 밥이 나왔다. 첫날 저녁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소리도 없었다. 5명이 그냥 먹었다. 그 침묵이 어떤 종류의 침묵인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감사인지 어쩌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섞인 것이었다. 한복순의 발목은 인대가 늘어난 것이었다. 교회에서 연결해준 몽골 병원에 가서 간단히 처치를 받았다.
의사가 한국어를 알지 못했고 우리는 몽골어를 알지 못했지만 몸의 언어는 통했다. 붕대를 감아줬고 부기가 내려갔다. 한복수는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가볍게 웃었다. 며칠 만에 처음 보는 그 웃음이 방 안의 공기를 조금 바꿔놓았다. 열흘 동안 가장 어려운 것은 기다림이었다. 이동 경로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태국 방콕으로 가는 항공편 예약, 위장 서류 준비, 현지 브로커와의 연락. 최 씨가 매일 왔다 갔다 했지만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다. 그저 기다리라고만 했다. 기다리는 동안 생각이 많아졌다. 사흘째 밤에 오영숙이 나에게 말했다. 밀고 한 사람이 박명순인 것 같다고. 이유를 묻자 오영숙은 연길에서 은신할 때 박명순이 화장실에 오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출발 전날 밤 쪽지가 발견됐을 때 박명순의 반응이 너무 차분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영숙을 봤다. 이 말을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인지, 박명순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하려는 것인지,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오영숙에게 말했다. 지금 그것을 가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밀고자가 누구든 우리 다섯이 지금 함께 살아서 여기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오영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 다음 날 나는 박명순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다. 박명순은 책을 읽고 있었다. 교회 서가에 있던 한국어 성경이었다. 읽을 줄 아느냐고 물었더니 반은 안다고 했다. 나는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밀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다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느끼고 싶었다. 박명수는 책을 계속 읽었다.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9회째 밤에 최 씨가 왔다. 내일 출발이라고 했다. 울란바토르에서 방콕까지 가는 항공편이 잡혔다고. 5명의 얼굴이 모두 그 말에 반응했다. 리에라는 눈을 크게 떴고 한복수는 손을 입에 댔다. 박명수는 성경을 천천히 덮었다. 오영숙은 눈을 감았다. 나는 창밖을 봤다. 울란바토르의 밤하늘에 별이 드문드문 보였다. 시베리아보다 어둡지 않은 하늘이었다. 이제 다음 관문이 남아 있었다. 방콕에 내렸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것은 냄새였다. 열기와 습기와 매연이 뒤섞인 공기가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왔다. 그 냄새가 너무 낯설어서 나는 잠깐 멈췄다. 지난 몇 달 동안 맡아온 것은 얼음과 흙과 나무진과 눈의 냄새였다. 그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왔다. 몸이 혼란스러워했다. 머리가 잠깐 어지러웠다. 공항에서 나오자 습한 열기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1월이었는데 반팔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다녔다. 나는 방한복을 입고 있었다.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 최 씨가 우리를 공항 밖 주차장으로 안내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방콕 현지 브로커와 연결된 태국인이었다. 차는 시내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도시가 흘렀다. 높은 건물, 화려한 간판, 복잡하게 얽힌 고가도로, 오토바이들의 끊임없는 흐름.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복잡한지를 새삼 느꼈다. 시베리아 벌목장에서는 세상이 막사와 작업장과 눈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국 대사관은 다음 날 찾아갔다. 최 씨는 그 전날 밤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대사관에서 접수가 되면 이후 과정은 한국 정부가 담당한다고. 우리에게 남은 돈을 최종 정산하고
그는 사라졌다. 작별 인사는 없었다. 흉터 있는 눈썹이 마지막으로 보였다가 골목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 전부였다. 대사관 앞에 5명이 섰다. 대한민국 국기가 문 위에 걸려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국기가 저렇게 크게 보인 적이 없었다. 북한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저 국기는 적의 국기였다. 러시아에서 6년을 지내면서 저 국기는 꿈에서나 보는 것이었다. 지금 나는 저 국기 아래 문을 두드리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 내 상황의 전부였다. 문을 두드린 것은 오영숙이었다. 인터폰으로 한국어가 흘러나왔다. 직원이 물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오영숙이 대답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박명순이 오영숙의 손을 잡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손이 잡히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잘린 손가락이 있는 박명순의 손이 지금 오영숙을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밀고자의 손인지 아닌지는 이 순간에 중요하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대사관 조사실은 차가운 공간이었다. 형광등이 하얗게 켜진 방에 흰 테이블이 있었고 맞은편에 한국 영사관 직원 2명이 앉아 있었다. 우리는 한 명씩 따로 불려 들어갔다. 나는 3번째였다. 방에 들어서면서 의자를 당겨 앉고 직원의 첫 번째 질문을 기다렸다. 질문은 예상했던 것들이었다. 이름, 출생지, 가족관계, 러시아에서의 생활, 탈출 경위, 동행인과의 관계. 나는 하나하나 답했다. 거짓말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고 거짓말을 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직원들은 메모를 했다. 가끔 되물었다 되물을 때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업무적이었지만 사람이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한 가지 질문이 나를 오래 붙잡았다. 탈출을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다.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는가? 박명순의 잘린 손가락인가? 어머니의 무릎인가? 6년이라는 시간인가? 두만간 꿈인가? 사실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다. 수백 개의 이유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한순간 무게가 임계점을 넘은 것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곳에서 살 수 없었다고. 직원이 그것을 받아 적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6년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까 알지 못할 것이다. 알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섭섭하지 않았다. 섭섭함을 느낄 만큼 아직 안전하지 않았으니까. 조사가 끝나고 나오자 오영숙이 먼저 나와 있었다. 눈이 부은 것이 보였다. 울었던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리에란이 나왔을 때는 표정이 텅 비어 있었다. 한복수는 나오면서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박명순이 마지막으로 나왔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다. 그 표정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우리는 임시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각자 조사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서로 묻지 않았다. 그것은 약속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됐다. 창밖으로 방콕의 저녁이 지나갔다. 가로등이 켜지고 노점상 불빛이 거리를 밝혔다. 오토바이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어딘가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계속 이 소리들로 가득했다. 한국으로 가는 날짜가 이틀 뒤로 정해졌다. 이틀이 남아 있었다. 그 이틀이 얼마나 느리게 갈지, 얼마나 빠르게 갈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이제 끝이 보인다는 것은 알았다. 끝이 보인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울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숙소 창밖으로 빛이 흘러 들어왔다. 이틀이 생각보다 느리게 갔다. 첫날은 거의 방 안에만 있었다. 대사관에서 외출을 자제하라고 했고 우리도 딱히 나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 방콕의 거리는 낯설었고 언어도 몰랐으며 돈도 거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이 들어왔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뇌가 처리를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그냥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받다 보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날 저녁 오영숙이 나에게 말했다. 박명순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고. 이유를 묻자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벌목장에서 밀고를 했다면 그때 이미 우리는 잡혔을 것이고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오영숙의 논리가 맞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밀고 쪽지는 분명히 존재했고 그것을 만든 사람은 어딘가에 있었다. 그것이 누구든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있다는 사실이 더 무겁고 더 중요했다. 둘째 날 오후 나는 혼자 숙소 옥상에 올라갔다. 허락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금지된 것도 아니었다. 옥상에서 방콕 시내가 보였다. 높은 건물들, 교통체증, 멀리서 보이는 사원의 황금빛 탑. 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내가 사라진 것을 알고 있을까? 내가 러시아에서 도망쳤다는 소식이 북한 기관에 전달됐다면 청진에 있는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옥상 난간에 양손을 올리고 도시를 내려다봤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방콕의 공기가 들어왔다. 매연과 향신료 냄새와 열기가 섞인 공기였다.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릎이 아파서 시장 일을 힘들어 하시던 어머니 나를 러시아 파견 명단에 올려달라고 기관에 부탁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닌지 몇 번이나 되물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 청진 어딘가에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나는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무거웠다. 알면 슬픔이라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모를 때는 슬픔도 안도도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는다. 그 불확정 상태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때로는 슬픔보다 더 무거웠다. 저녁 무렵 내려왔을 때 박명순이 방 입구에 서 있었다. 나를 기다린 것이 분명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 말하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멈춰서 그 눈빛을 받았다. 박명수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고맙다고. 계속 버텨줘서 고맙다고. 그 말이 전부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에 답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탄다. 비행기가 내려앉는 곳은 한국이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다만 내일이 된다는 것은 알았다. 내일이 온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밤이었다. 창밖에서 방콕의 소음이 밤새 들려왔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을 나는 느끼지 못했다. 착륙이 워낙 부드러웠고 나는 창가 자리가 아니었으며 바깥을 보지도 않고 있었다. 그냥 어느 순간 비행기가 멈춰 있었고 안내 방송이 흘렀으며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한국어 방송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문장이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느꼈다. 비행기 안의 냉방 공기와
좌석 시트의 감촉이 갑자기 선명해졌다. 입국 통로를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무거웠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무게 때문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걸어온 거리가, 달려온 벌판이, 건너온 강이, 버텨온 밤들이 모두 발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그 무게로 걸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담당 직원이 우리를 별도의 통로로 안내했다. 대사관을 통해 이미 통보가 된 것이었다. 특별 심사실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나는 벽에 걸린 한국 지도를 봤다. 한반도 전체가 그려진 지도였다. 북쪽이 있었고 남쪽이 있었다. 북쪽 어딘가에 청진이 있었다. 손가락으로 짚을 수 없는 거리에 어머니가 있었다. 나는 그 지도를 한번 보고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심사실에서 다시 조사가 시작됐다. 방콕 대사관에서 받은 조사와 비슷했지만 더 세밀했다. 담당자는 여성이었고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북한에서의 생활, 러시아 파견 과정, 탈출 경위, 동행인과의 관계. 나는 같은 이야기를 다시 했다. 2번을 해도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진실이기 때문이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자 오영숙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영숙이 나를 보며 말했다 왔다고. 딱 그 한마디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왔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리에라는 조사실에서 나오며 울었다. 이번에는 소리를 냈다. 복도에 그 소리가 울렸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한복수는 리에란의 등을 두드렸다. 박명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 잘린 손가락이 있는 손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봤다. 4명의 여자가 인천공항 복도에 서 있었다. 벌목장에서 출발할 때는 5시였는데 지금도 5시였다. 한 명도 잃지 않았다. 그것이 기적인지 운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다만 5이 여기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것이었다. 창밖으로 인천의 하늘이 보였다. 회색빛 겨울 하늘이었다. 흐렸다. 그런데 그 흐린 하늘이 낯설지 않았다. 나는 그 하늘을 보면서 이것이 내 하늘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그 시설에 들어선 첫날 나는 이곳이 감옥인지 학교인지 가늠하려 했다.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었지만 강제가 아니었고 규칙이 있었지만 벌목장의 규칙과는 종류가 달랐다. 이곳의 규칙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데 2주 정도가 걸렸다.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했다. 한국 사회 이해, 금융교육, 취업준비, 심리상담. 그 중에서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한 것은 심리상담이었다. 전문 상담사가 일주일에 2번 개인 면담을 진행했는데 처음 2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벌목장에서 6년을 살면서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감정이 있어도 그것을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3번째 면담에서 상담사가 물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래 있다가 말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감정이 정상이라고 했다. 정상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내가 느끼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확인해 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몰랐다. 하나원에서 오영숙과는 같은 방을 썼다. 석 달 동안 그 공간에 있으면서 오영숙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벌목장에서는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다. 오영숙의 고향, 오영숙의 가족,
오영숙이 러시아에 오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도 말했다. 청진의 시장,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가 나를 배웅하던 아침, 그 이야기들을 하는 동안 울기도 했다.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공간이었다. 박명수는 다른 방에 배정됐다. 가끔 식당에서 마주쳤고 가끔 교육 시간에 같은 교실에 있었다. 우리는 짧게 눈인사를 나눴다. 밀고 쪽지에 대해 다시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석 달의 교육이 끝나갈 무렵 나는 퇴소 후 거주할 지역을 선택해야 했다. 상담사는 몇 군데를 권유했다. 나는 서울을 선택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하려면 접근성이 좋은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산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교육 시간에 알았다. 그것이 내가 서울을 고른 유일한 이유였다. 퇴소하는 날 아침 하나원 앞마당에 벚꽃이 피어 있었다. 4월이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잠시 섰다. 시베리아에서는 한 번도 벚꽃을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이 한국의 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들었다가 사라지는 사이에 꽃잎 하나가 내 어깨 위에 앉았다가 날아갔다. 서울 생활은 처음 석 달이 가장 어려웠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배정해줬다. 노원구의 작은 원룸이었다. 열쇠를 받고 문을 여는 순간 내 것이라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실감되지 않았다. 벌목장에서는 내 것이 없었다. 침상도 컵도 작업복도 국가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 방은 나의 것이었다. 그 사실 앞에서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일자리를 찾는 것이 급했다. 정부 지원금이 있었지만 오래 의존할 수는 없었다. 하나원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력서를 썼다. 러시아에서의 경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 가장 어려웠다. 사실대로 쓸 수 없었고 완전히 숨길 수도 없었다. 결국 러시아 현지 제조업 종사라고 적었다. 거짓말이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닌 문장이었다. 탈북자 지원센터를 통해 음식점 보조 일자리를 얻었다. 설거지와 주방 보조였다. 힘든 일이었지만 힘든 것이 두렵지 않았다.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12시간씩 일한 몸이었다. 서울의 주방은 적어도 따뜻했다. 냄새도 맡을 수 있었다. 된장 냄새, 참기름 냄새, 고춧가루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그 냄새들이 낯설지 않았다. 어디서 맡아본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알아보는 냄새들이었다. 이산 가족 찾기 단체에 등록한 것은 서울에 온 지 2달 만이었다. 담당자에게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름, 나이, 청진 거주, 장마당 장사 담당자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다리겠다고 했다. 기다리는 것은 이제 익숙했다. 오영숙과는 가끔 연락했다. 오영숙은 경기도 수원에 정착했고 한국어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리에라는 부산에 있었고 한복수는 대구에 있다고 했다. 모두 흩어졌지만 서로 알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박명순의 연락처는 하나원을 나오면서 교환했지만 그 뒤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내가 먼저 보낸 문자에도 답이 없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렀다. 높은 건물들, 수없이 많은 불빛들,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 그 풍경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이 도시 안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창문에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28살의 얼굴이었다.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다. 그런데 그 얼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어리지 않았다.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지금 나는 35살이다. 서울 생활이 7회를 넘겼다. 처음에 원룸을 떠나 조금 더 넓은 반지하로 이사했고 그 뒤로 다시 1층 빌라로 옮겼다. 매년 조금씩 위로 올라왔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그것이 이 도시에서 나의 이동이었다. 일은 주방 보조에서 시작해 지금은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나처럼 이 도시에 막 도착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다. 처음 여기 왔을 때 누군가에게 받았던 것을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그 일이 맞는다는 것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알았다. 맞는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단단한 것인지도 그때 처음 알았다. 오영숙은 지난해 결혼했다. 청첩장을 받았을 때 한동안 그것을 들고 있었다. 시베리아 벌목장의 막사에서 뜨개질을 하던 오영숙이 서울에서 청첩장을 보내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때의 나는 상상하지 못했다. 결혼식에 갔다 오영숙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보면서 나는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다시 느꼈다. 기적이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쓰인다고 생각해왔는데 그날은 그 말 외에 맞는 말이 없었다. 리에라는 대학에 들어갔다. 사회복지학과라고 했다. 한복수는 부산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다고 했다. 그들 각자가 이 도시에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따뜻해졌다. 박명수는 아직 연락이 없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살아있는지 잘 지내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이 가끔 마음에 걸렸다. 밀고 쪽지를 만든 것이 박명순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모른다. 알 방법이 없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끝내 알지 못해도 되는 것인지 모른다. 그 쪽지가 무엇이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막사를 나왔다. 함께 트럭에 탔다. 함께 강을 건넜다. 그것이 사실이었다. 어머니 소식은 작년 봄에 들었다. 내부 소식통을 통해 전달된 소식이었다. 어머니는 살아계셨다. 무릎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작은 장마당 한 귀퉁이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다. 딸이 러시아에서 사라진 뒤 기관의 조사를 한 차례 받으셨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내가 탈출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조사를 받으셨다는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것이 지금도 가장 무거운 것이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것이 안도이면서 동시에 죄책감이었다. 그 두 감정이 섞여 있는 상태가 지금의 나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아직 모른다. 어쩌면 해결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도 살아간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또한 전부이기에 충분한 것이다. 오늘 센터에서 새로 온 여자를 만났다. 24이었다. 눈빛이 경계로 가득했고 말이 없었다. 나는 그 눈빛을 알아봤다. 오래전 내가 하나원에 처음 갔을 때 가졌던 눈빛이었다. 나는 그 여자 옆에 조용히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었으니까. 창밖으로 서울의 가을이 지나가고 있었다. 지금 나는 매일 아침 서울의 같은 지하철역에서 같은 방향으로 출근한다. 그것이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시베리아의 벌목장에서, 몽골의 벌판에서, 방콕의 좁은 숙소에서 내가 꿈꾼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도 내 발걸음을 감시하지 않는 아침이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른다. 박명순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모르는 것들이 아직 많다. 그러나 모르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어머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고 함께 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내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의리다.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은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